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원래 평소에 이제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런 최대한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내년쯤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상해 있더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내년 중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연준 목표 인플레이션이 2%가 도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그 부분만 들렸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때 라이브도 봤고. 근데 기본적으로 파월은 실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22년에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그거보다 더 높게 사실은 기준금리를 실시간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한참 뒤늦게 금리를 뒤쳐져서 꽁무니를 쫓아가는 형태임에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파월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리세션, 그러니까 어닝이 막 폭락하고 이제 그러니까 장기채를 사야 된다. 그리고 유가는 막 숏을 치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파월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끌려다니거나 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인 것처럼 시장에 그런 걸 많이 심어줬어요. 그게 딱 특히 저처럼 매크로를 근접하게 이제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22년 4월, 5월부터 이제 시장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인플레이션은 9%까지 막 이렇게 치솟는 와중에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냐, 안 장기화될 거냐를 사람들 심리. 그쵸.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기대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계속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질 못했죠. 70년대나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올라갈 때는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고삐 풀려서 올라가면 당연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세지면 본 적 없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면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악화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70년대 때 미국 주식이 그렇게 하락하는데도 장기채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는 반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미국에서 발생하듯, 미국의 이제 2008년 리먼 가장 근접했던 게 또 08년 리먼 사태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이 크래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형, 유동성이 없어서 시장에 돈이 없어서 뭔가 다 부러지고 물가도 뭐 10년 전, 원자재도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막 이럴 때, 그런 리세션일 때 그런 거고,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은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70년대나 40년대나 1920년대처럼 그때와 같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어떤 유동성이 없어서 부러지는 그런 매크로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나 파월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디플레이션형,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고 막 그렇게 전형적으로 뿌려져서 달러가 강해지는 그거를 22년 4월 이후부터 내내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오히려 연준이 파월이 더 세게 긴축하겠구나, 큰일 났다, 달러가 더 모자라겠구나 하면서 달러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죠? 그럼 자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데 달러가 더 동시에 같이 강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치를 경신할 때마다 22년에 달러는 그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나라 입장에선 거의 뭐 게임으로 치면 치트키처럼 실제 잘못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푼 게 미국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이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았는데, 인플레이션의 근원이자 발생인 자국의 통화가 강해지니까 오히려 피해는 그 외에 있는 신흥국이나 그런 데가 더 피해를 볼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원자재 같은 게 다 달러 표시 자산이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해지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물가를 자연스럽게 다시 기저효과도 발생할 거고,
자연스럽게 다시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하게 하는데 아주 어떤 치트키 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모든 수입 물가도 낮아질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랐더라도 달러의 강세가 받쳐주니까. 근데 반대로 저는 계속 이제 6월에 CPI가 이제 마지막 기저효과가 제일 극에 달할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물가가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러가 원달러 기준으로 그냥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쉽게 원달러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달러가 전고점이 거의 한 1,500원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달러가 얼마죠? 거의 1,270원? 뭐 이 정도로 20%도 넘게 하락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전고점 대비. 물론 1,500원까지는 안 갔으나 뭐 대략적으로 아무튼 20%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준은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온다 그래도 금리를 더 2022년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면 아 금리를 더 무한정으로 계속 올리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연준은 물가 인플레이션에 질 수 없는 거야라는 그런 시장의 잘못된 인식이 깨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말하자면 달러가 다가오는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에서는 왜 그게 나올 건지는 이전 영상 꼭 여기 해주시고 많이 했으니까 꼭 그거는 봐주시고 그걸 또 얘기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상품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이제 달러는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지속해서 아니면 낮은 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런 환경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를 첫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하신 말씀 잠깐 정리하고 저도 질문 한번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한 미국의 화폐 가치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함으로써 이제 달러가 또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이제 좀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많이 완화되죠. 네, 달러가 그렇죠. 그때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통화 대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타 국가 대비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 컨트롤하기 이제 쉬웠다. 네네. 이 말씀이시고, 근데 반면에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 많이 않습니까? 약해졌죠. 그때에 비해서. 그럼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칠 수 있다. 아니 달러 때문에 튈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는 요인은 지난도 많이 그렇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요인이 있고 어떤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억눌렸던 상품 가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보였었고 그런 시그널이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건데 과연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더 다시 이제 끝자락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그 정도로 매파적일 수 있을 거냐가 이제 제가 설명할 내용에 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왜 연준은 왜 금리를 왜 앞으로 더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아까 처음 질문 주신 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파월이 그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 제가 늘 말했지만 연준이나 파월이 계속 집중했던 거는 투자자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묶어놓기 위해서였어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게 되면 예를 들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같이 튀었다. 70년대처럼 원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같이 움직였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말했지만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갔으나 원래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튀었다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 10년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22년에 최고치가 한 4.3 정도였잖아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물가가 9%까지 가는 와중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원래 가야 되듯이 뭐 예를 들어 6%, 7%까지만 뛰었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뛰면 명목 10년 금리는 당연히 그 정도까지 따라서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눌러놓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 금리가 한 4.3, 4.4까지 갔으니까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아주 엄청난 뭐였죠? 그때 영국 트러스 사태도 있었고 작년 10월 생각하시면은 그때가 딱 10년물 금리가 4.3, 4.4 이랬는데 그 장기 금리가 튀면 어떤 심각한 후폭풍이 이제 뭐 은행 사태도 다 그래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는 연준도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릴수록 오히려 난 더 무서워질 거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끌려다닐 수 있고 70년대처럼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차단시키는 게 가장 연준으로서는 가장 급한 임무였고, 그거를 1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때 21년, 22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은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뭐 파월이 뭐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 욕을 많이 먹었고, 물론 욕 많이 먹었죠.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임무 수행에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생하는 두 번째, 지금 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되니까 금리 인하 시작은 무조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무조건 하이어 폴 롱거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어떤 수면 아래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우리가 9월에는 그 얘기는 했어요. 물론 파월이 9월쯤에는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액팅한다. 네. 그러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늘 고정돼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장 앞에 있을 거에 잘못해서 더 시장이 집중하다가는 또 장기 금리가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10년 금리가 다시 또 4%까지 튀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긴축을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24년 어느쯤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착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다 일단 기저효과가 가장 강했던 6월이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CPI가 3%로 발표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모두 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지금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미 시장의 믿음은 더없이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거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켜 놓고 겁을 주는 것보다는 이거 겁을 더 주다가는 잘못하면 긴축을 더 할 거야 그럼 잘못하면 시장 금리가 더 튀어버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 고통은 아주 짧을 거야. 좀 있으면 좋은 날이 다시 올 거야. 너네 봐봐, 지금 주가 봐봐. 좋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이슈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옐런 그 재무장관도 나와서 약간 커밍아웃 하듯이 우리가 지금 점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미국의 이자 비용 지출 증가가 아주 가파르게 22년 2분기께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요거 차트 아마 띄워주시고 그게 아주 가파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렇게 치솟았죠. 얼마나 치솟았냐면 23년 2분기에 거의 1조 달러에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이자 비용만으로. 그럼 연간 그 이자 비용이 1조 달러 가까이 올라왔으면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재정 정책이 몇 조 달러여서 막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하는데 지금 금리가 과거에 비해 20년, 21년에 비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그렇게 올라왔다라는 건 그걸 위해서 또 더 화폐를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파이낸싱을 연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아마 시장에다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펀딩하려고 그러면 아마 금리는 더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 그게 아주 단기간엔 더 올라갈 거고 결국엔 그래서 또 연준이 흡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높은 금리가 이자 비용을 더 키우고 그게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발현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민간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재정 주도,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도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옐런 장관이 그렇게 커밍아웃 할 정도면 지금 더 중요한 건 아무튼 미국 정부가 안 그래도 부채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자 비용만 1트릴리언 가까이 나오는 거를 감당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차트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늘어난 이자 비용은 단기채에 많이 국한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년, 21년에 미국이 장기금리가 낮을 때 그때 장기채를 엄청 발행해서 부채 조달을 장기채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최소 중장기채, 그러니까 만기가 3년, 5년, 10년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시장금리가 낮았으니까, 장기금리가 낮았으니까. 근데 그것들도 아무튼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아마 요 위에 차트에서 보시는 그 이렇게 올라간 거는 최근에 초단기 금리야 이미 적용이 시작돼서 바로 이자 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반영이 된 거지. 앞으로 중기 장기채들 3년 5년짜리 계속 이제 만기가 하루가 다르다 하고 계속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롤오버를 해. 우리가 부동산 그 저기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 만기가 오면은 롤오버를 해야 되듯이. 근데 그 롤오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자 비용을 이제 새로 갱신해서 그렇죠. 지금 이자가 훨씬 금리가 장기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금리에 맞춰서 롤오버가 되겠죠.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를 연준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이미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커밍아웃 비슷하게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지금 영상 찍는 게 8월 2일이니까 오늘 저녁쯤에 올해 들어서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단기채만 거의 빌스 짧은 것들 위주로 발행해서 부채를 조달했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계획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향후 조달 계획이. 네, 근데 단기채로만 계속 제가 봤을 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단기채로만 발행해서 계속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럼 장기채를 다시 이만큼 발행할 거야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장기채 금리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 연준 입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장기 금리를 아무리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놓으려고 했던 연준도 이제 지금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늘 돈을 풀고 이걸 화폐적 인플레이션은 결코 무슨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아니라 돈을 많이 풀어서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통화량의 증가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반대로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케인즈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게 어떤 실물자가 왜냐면 많이 풀린 돈을 찍는 데는 돈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럼 많이 풀린 돈이 한정된 재화로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 돈이 풀리는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늘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시는데 시차가 최소 6개월에서 뭐 2년 뭐 이런 식으로 늘 시차가 있거든요. 이제 향후 우리가 올 정말 리세션은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면 또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침체로 잘못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분명히 저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올 거라고 보고 고용도 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긴 올 거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시차 때문에 그 둔화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높아지거나 높게 유지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게 발생할 거다. 근데 그 상황에 지금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보통 디플레이션형 침체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08년 같은 그런 전형적인 유동성이 부러지고 이제 어닝이 막 박살나고 그런 침체라면 언제든지 물가가 제일 먼저 박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준이 다시 돈을 풀고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유동성이 오히려 달러로 몰리거든요. 달러가 강해져요. 왜냐면 돈을 막 풀면 돈이 많이 풀어졌으니까 달러가 약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믿을 건 역시 미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기축통화국이고 막 해서 막 부양해주고 하니까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때 둔화까지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장에 대한 기대가 꺾인다면 둔화가 같이 이제 동시에 발현될 걸로 저는 아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그때 지금 오히려 파월이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물론 너무 주가가 심각하게 붕괴하고 하면은 뭐 한두 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 한두 번으로는 턱도 없을 거고 정말로 필요한 만큼의 부양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 양적 완화 생각도 못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그때는 물가가 다시 지금 아주 인플레이션은 전년비로 보통 다 보기 때문에 늘 자연스럽게 기저효과가 발생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6월이 가장 기저효과가 피크를 치는 달이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7월에만 해도 아까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20%나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런 모든 원자재나 이런 가격들의 상품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럼 이제 CPI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제 하반기나 내년 어느 순간 뭐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와중에 고용은 막 박살나고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금리나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할 수 있을 거냐? 물론 더 높이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 우리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을 겁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눌러놓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 레이트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막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다만 하이어 폴 롱거는 어쩔 수 없이 연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진짜 강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인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과연 유동성이 미국에 남아 있을까요? 그렇게 부러지고 미국의 어떤 여러 경제나 이게 안 좋아지는 게 다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유동성이 그때도 어떤 부양책을 기대하고 이러면서 미국에 남아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늘 계속 말했던 게 이제 매크로 밸류에이션 상으로 신흥국이 훨씬 더 저렴하다. 물론 뭐 방향 자체는 단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도 있겠으나 떨어지더라도 훨씬 덜 떨어질 거고 나중에 상승할 때는 긴 텀에서 신흥국이 훨씬 장기 상승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제 제일 각광받는 자산은 결국에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그런 크래쉬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채가 안전 자산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리고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무조건 안전자산은 원자재다. 결코 채권은 특히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그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채는 특히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장기화되는 게 현실이 된다라고 할 때는 결코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가능성이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은 과거 영상을 뭐 순서대로 보시든 아니면 조금 더 예전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든 해서 좀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그럼 대표님 말을 한번 정리해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인플레이션이 이제 여기서 더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때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왜냐면 그때 특히 네. 노동 지표라든지 그런 어떤 GDP라든지 뭐 미국의 소비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런 게 줄어들 기미가 많이 보이잖아요. 다만 그게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뜻하진 않을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건 무관할 거다. 그럼 그게 겹쳐서 발생을 할 텐데 그런다라면 만약에 근데 그때도 고용이 막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더 높아지면 뭐 어떤 경제 지표가 막 엄청 성장하는 것처럼 나온다면 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이미 엄청 큰 부채 비용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옐런도 사실은 이게 많이 이슈는 안 됐는데 어쨌든 나는 커밍아웃처럼 고백을 하고 진짜 이자 비용 감당 안 된다 막 이런 상황인데 이미 옐런이 걱정할 정도로 높아진 이제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준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 상황이고 그거 플러스 경제는 둔화될 걸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다만 경제가 둔화되니까 물가도 폭락하겠지. 이게 이제 많은 디플레이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꼭 그 장기채를 사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저희는 물가가 이제 끝에가 지금 최근에 바로 원자재에서 나타나듯이 물가 이게 다시 커브가 높아지는데 그 와중에 아마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경기가 이제 꺾이는 지표들이 막 잘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서 당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병행이 될 거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동성은 이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원자재 오른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다시 재점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하는 또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인상도 못하고 인하도 못하죠. 물가가 CPI가 당장 막 전월비로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꼭 뭐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논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만약에 그런 와중에 금리도 뭐 제로 물가가 높아지는데 상관없고 또 뭐 저희는 저희 생각엔 일시적일 겁니다. 뭐 이러면서
금리를 제로로 하고 뭐 저기 주식이 막 너무 크게 무너진다고 해서 막 그 장기 그 양적 완화도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죠. 그거를 모를 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고삐가 풀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내린다 그래도 장기 금리는 아마 위로, 금리를 제로로 높여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기 금리는 막 위로 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더더욱 크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장기 금리가 미친 듯이 튀려고 막 압력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장기화될 게 뻔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양적 완화만 해서는 안 되고 YCC까지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 끝자락이 다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와중에는 그렇게 바보라고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연준. 그럼 2008년도와 다르게 돈을 못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엔 달러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달러 그냥 약세가 될 거다. 2008년에는 왜냐면 유동성이 없어서, 달러가 없어서 다들 민간에서 욕심이 내서 막 그걸 가지고 파생 상품 돌리고 유동 막 키웠다가 정말 시스템 크레딧 크런치가 막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돼서 달러가 모자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했지만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많은 돈이 드레인 아웃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발생할 수가 없죠. 많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빠지려면 먼저 장기 금리가 치솟는 물가 대비까지 비슷하게라도까지는 움직여줘서, 그게 결국엔 멀티플을 주식이나 주가나 부동산에 좀 비정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아직까지도 물가 대비 낮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고평가가 정당화되고 있는 주가나 한국의 부동산들이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큰 부분은 웰스 이펙트거든요. 부의 효과. 미국인들은 자다 깼는데 그냥 갑자기 딱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야, 내 퇴직 401k 계좌가 이렇게 불어나 있네. 왜냐면 거기는 강제로 다 주식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의 효과로 인해서 소비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소득이 없고 뭐를 해도 유지를 계속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다든지 이제 그런 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생기는 문제로부터 일단은 벗어나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형적인 정말 유동성 크래시가 올 건지 말 건지는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도 보면 언제가 제일 문제였죠? 장기금리가 고점을 칠 때가 문제지, 22년 이후부터 한 번도 장기금리가 내려가서 문제인 적은 없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22년에 한 장기채 기준으로 한 30% 가격이 빠지고 나니까 갑자기 뭐 이제는 장기채가 막 아주 싸서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진 걸로 착각하는 그 수요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기관부터 개인까지 해서 싹 다. 마지막 있었던 리세션이 08년이니까 다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로팅의 그 공개 칼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기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답신이라고 공개 칼럼 섹션 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이런 08년이 아닐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헤비하게 디베이트를 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21년 12월에 그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문제가 생길 거다지만, 한쪽에선 이제 전형적인 그런 08년 같은 유동성 크래시를 예상했고, 저희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일 거다 였는데, 매크로 시장 움직임을 보면 22년 1월에서 4월까지는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주가는 빠지면서 원자재는 계속 강해지고, 이제 오히려 장기 금리도 계속 오르고. 근데 한 4월 중순에서 한 5월부터 그때 당시에 파월이 엄청 강하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기 금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 조금씩 오르긴 했으나, 어쨌든 한 22년 4월 중순, 4월 말 이후부터는 원자재도 같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주식하고 채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원자재도 힘을 못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내러티브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침체로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어느 순간부터 세뇌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시고,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터지는 과정이 먼저 자산 가격이 좀 꺼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그게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어쨌든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둔화되는 거를 정의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어떻게 보면 높은 부채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뭐 돈을 더 풀 수는 없고 아무 수단이 네. 없죠. 그러니까 갇혔다라고 그렇죠. 보고.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네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올해가 물론 중간중간에 또 네네. 디스인플레이셔널이 하거나 혹은 또 중간중간에 또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거나 올해 들었듯이 올해 근데 그게 오히려 또 금융시장을 이완시켜주고 뭐 그런 게 중간중간 있을 수 있으나 장기화될. 이런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저희 프루팅에도 많이 해놨는데 늘 그 인플레이션 웨이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쨌든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연준은 한 번도 22년에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려서 갈 때 그만큼까지 긴축을 그러니까 지금 와서 플러스 실질 기준금리다 그러면서 아 나름 충분히 제약적이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CPI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참 이 기준금리는 여기에 그냥 5%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기저효과니까 전년비니까 당연히 기저효과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6월이 제일 높았으니까 CPI가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좀 내려온 걸 가지고 이제 막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다 이거를 마지막 FOMC 때 또 그거 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또 저기 내년쯤에는 금리 인하를 가능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 진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실질 기준금리의 플러스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미 이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한참 뒤늦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긴축은 한참 뒤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요게 이제 기저효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여전히 요렇게 조금 잠깐 마지막에 내려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때 따라서 플러스로 계속 가고 이게 진짜 꽤 오랜 기간 또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예 과거 영상들 저희가 또 링크 달고 또 더 궁금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모르시겠는 분들은 뭐 저희 프루팅에 가입하시면 좋을 거고 아니면 뭐 저희 프루치 투자자문에 저희 오레셋에 가입을 하셔도 좋고 하니까 아무튼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상들만 좀 보셔도 예, 더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처음 보신 분들은. 장기화 될 수 있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경계하고 이제 또 신흥국에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신흥국에는 장기채 같은 경우 일부 신흥국 특히 원자재 관련국 중에 좋은 데들이 제가 브라질 국채가 좋을 거다 장기채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거의 한 1년 전 진짜 브라질 국채 제일 쌀 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이 올라왔는데 채권에 장기채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오히려 신흥국 중에 원자재 위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미 진짜 제대로 잡은 곳 플러스 실질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부터 계속 유지를 해서 잡은 곳들이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들은 여전히 금리도 선진국 장기채에 비해 훨씬 높고 환차익도 제가 봤을 때 헤아라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강할 거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잘못된 곳에 투자하지 마셔라.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신흥국가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낮은 그렇죠. 신흥국들 부채 비율이 중에서 조금 미국보다는 브라질도 부채 비율이 되게 낮다는 아니에요. 다만 이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 아무튼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잡았고 미국의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오더라도 물론 단기적인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막 글로벌하게 그러지 않을 거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글로벌하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거면 예를 들면 중국은 왜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또 잘 보시면 국채에 투자가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채를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신흥국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유지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가 올 수 있으면 이런 좀 그런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국가들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어쨌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리세션이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미국이나 선진국 쪽이 좀 안 좋아지고 글로벌 둔화는 또 한데 그 본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면 또 금리를 낮출 수 있죠. 거기는 진짜로 낮출 여력이 충분히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만 이제 선진국 쪽 장기차를 피하셔라라는 얘기인 거지 그거를 꼭 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은 분명히 질문이 어차피 한국 장기차는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를 아마 댓글에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국 장기차는 일단은 한국 장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좋을 것인지 그렇게 매력은 현 상태로는 막 되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미국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매력이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대표님 이번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네. 더 좋은 인사이트로 이제 네, 또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시죠. 예,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